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와 노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는 11일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를 소환 조사합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된 지 8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소환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만배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하고 실제 5억 원을 전달한 혐의,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성남시 의장 30억 원, 성남시 의원 20억 원 등 실탄 350억 원의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의 집중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의혹이 많은 만큼 검찰은 수사팀에 인력을 보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엔 정치인과 법조인 등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350억 원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로비 자금을 가리켜 실탄 350억 원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30억 원, 시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다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인물은 시기상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추정됩니다. 2012년 7월부터 2년 동안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낸 뒤 현재는 화천대유의 부회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최 씨는 의장이던 2013년 2월 성남시 의회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공모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김만배 씨 측은 실제 돈을 준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김 씨는 350억 원 로비는 사실이 아니고 이익 배분 과정에서 과장된 사실들이 녹취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원유철 미래한국당 전 대표의 부인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원 전 대표 부인은 사회복지사업 고문으로 활동하며 월 6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 전 대표가 지난 7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고문직을 맡지 못하자 부인이 고문을 대신 맡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화천대유 측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업무 확장을 염두에 두고 이 분야 전문가를 영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를 상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5억 원을 전달한 경위와 화천대유에서 빌려간 473억 원의 용처 등도 함께 캐물을 예정입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일정이 나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1월 9일 이후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시작해 볼 수 있다고 어제 국정감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그날까지 백신 접종률을 더욱 높이고 코로나19 확산세는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도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2,200명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1,93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정부 서울청사 앞에 천막이 서 있습니다.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든 겁니다. 한 시간에도 연장해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난주 발표에서는 아무 변화 없이 일반적인 2주 연장으로 결정났잖아요. 비대위는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거리두기로 입은 손실도 모두 보상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나올 거리두기 조정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면 20일부터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QR코드도 찍지 않게 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지키지 않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더 이어가긴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선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늘려주고 더 모일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작 시기는 그동안 11월 초쯤이라고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날짜가 처음 나왔습니다. 한 2주 정도의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해서요. 2주. 네. 2주면 그러면 11월 9일쯤 되나요? 아마 그 정도로 추정될 것 네. 같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성인 인구의 70%가 두 번째 접종을 한 뒤 항체 형성 기간인 14일을 고려한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분향소를 차릴 정도로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거든요. 시점에 대해서는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일단 위드 코로나를 최대한 안정적인 상황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먹는 치료제 등도 더 사기로 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어젯밤 일본 수도권 지바현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바현 바로 옆에 있는 도쿄에서도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강력한 수도권 지진입니다. 부상자가 속출하고 곳곳에서 전기와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란한 진동 소리와 함께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흔들립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일본 수도권 지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80km로 추정됩니다. 지바현 강진으로 수도 도쿄 북부 아다치구와 사이타마 현에서도 진도 5 강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도쿄 23개 구내에서 진도 5 강이 관측된 건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입니다. 진도 5 강의 흔들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붙잡지 않고는 걷기 힘든 수준입니다. 도쿄 중심과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강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전철이 급정지하면서 한 여성 승객이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등 최소 17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기차와 도쿄 지하철 등의 운행이 일시 중지되면서 시민들이 귀가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쿄에서 250건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수도 간이 터지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まずは実態の把握であります。そして2点目として自治体とも協力しながら政府一体となってこの被災者の救援救助に努めるということ。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우려는 없고 원자력 시설에도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높였던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가 결국 해결이 됐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2달 동안 한도를 높이기로 합의를 한 건데요. 문제가 모두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국가 부도 위기는 넘기면서 오늘도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이 올랐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전합니다. If the debt ceiling were not raised, I think there would be a financial crisis and a calamity. If not, our current estimate is the Treasury will likely exhaust its extraordinary measures by October 18th. America would default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의회가 부채 한도를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 부도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미국 경제수장의 잇단 경고입니다. 시한을 불과 열이틀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가 일단 한도를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12월 초까지 2달간의 임시 조치입니다. 최종 합의를 위한 시간 정도를 번 것입니다. We have reached agreement to extend the debt ceiling through early December, and it's our hope that we can get this done as soon as today. 연방 정부가 추가로 낼 수 있게 된 빚은 4,800억 달러, 우리 돈 570조 원 규모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로써 28조 9천억 달러 규모로 커지게 됐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에서 한숨 돌리게 되자 시장은 반색했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미 의회는 오늘 합의안 처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 반발이 적지 않아 지도부가 설득 작업에 들어가는 등 막판까지 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목표치를 향해 가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전해지지만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한편에 있고 여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유럽에서는 이 모더나 백신을 젊은 층에 접종하지 않기로 한 나라가 늘고 있는데 핀란드도 이번에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드문 사례라고는 하는데 젊은 층의 위험이 더 큰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스웨덴과 덴마크에선 10대와 20대에 대해서 모더나 백신 접종을 12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어서 핀란드도 30세 미만 남성에 대해서 모더나 백신 접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나라의 보건당국은 연구를 통해 드물지만 젊은 층에게서 부작용으로 심근염, 심낭염 등의 발생 가능 위험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접종 후 한 달 이내가 가장 위험하다고 했는데 들어보시죠. Det är som sagt en väldigt ovanlig biverkan vi pratar om, även om man har fått Modernas vaccin. Och det är nästan alla fallen kommer efter ungefär ett par veckor efter vaccination. Och efter en månad så ser man inte det här problemet alls längre.
네, 이와 관련해 모더나 측은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경증이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곧바로 회복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오히려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심근염 위험이 더 크므로 예방접종을 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이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모더나 1차 백신을 맞은 30세 이하는 지난 6일 기준으로 약 140만 명입니다. 네,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결정이 됐죠. 아프리카 난민이었던 소설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웨덴 할리몬이 식민주의와 난민 경험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압둘라 자크 구르나를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아프리카계 흑인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1986년 나이지리아 출신 율레 소잉카 이후 35년 만입니다. 구르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발표가 나기 10분 전에 누군가 전화를 걸어왔는데 솔직히 장난인 줄 알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구르나는 매일매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상처받고 있다면서 자신이 어린 시절 영국으로 건너왔을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테러 국가에서 투쟁하고 탈출하고 있다며 세계는 1960년대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치의 날이 아르헨티나에서도 생기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 상원이 김치의 날을 제정하는 결의안을 출석의원 47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11월 22일인데요. 한국김치협회가 선포한 김치의 날로 우리나라에선 지난해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김치의 날 제정을 주도한 아르헨티나 마그달레나 상원의원은 내년에 수교 60주년을 맞는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지 언론에선 김치를 자세히 소개하며 관심을 나타냈는데요. 반면에 일부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선 비판도 나왔습니다. 매체 클라린은 아르헨티나의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어려움 속에 1년 반 만에 열린 대면 회의에서 한 상원의원이 11분간 한국 요리인 김치 강의를 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